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어서 초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집이 필요했고, 그리고 곧 태어날 이제 넷째를 위해서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이 있는 집이 필요해서 이 용인의 공세동에 살기 좋은 조용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었어요. 그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좀 이게 원망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사실 저는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비판적인 시각은 있어요. 그 시대를 좀 앞당기는 그 노력에 내가 동참하면서 내가 가진 책임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하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인에 지금 12년 차 살고 있는 오수정이라고 합니다. 용인시 공세동에 살고 있고요. 남편과 4명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4명의 아이들과 용인 살이 12년 차가 되었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주 저희 모임에서 얘기했던 대로 용인에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느꼈던 점들 소소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용인에 제가 그 10년에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넷째 아이가 뱃속에 거의 만삭으로 왔어요. 그때 이사를 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과천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살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어서 초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집이 필요했고, 그리고 곧 태어날 이제 넷째를 위해서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이 있는 집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남편 직장 근처에 있는 이 용인의 공세동에 살기 좋은 조용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었어요. 맨 처음에는 과천에서 또 서울 서초구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거기에서 살다가 용인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약간 묘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용인에 대한 이미지가 농과 밭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아직은 그 농경 중심의 그런 도시 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약간 그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와가지고 그 공세동에 그 당시에 이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전세가도 굉장히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고 아직 많이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굉장히 탐탁치 않은 그런 얼굴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왔어요. 왔는데 아파트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건설사에서 대주건설에서 지었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바닥도 대리석에다가 욕실도 너무 이렇게 넓고, 그래서 야, TV에서만 보던 이런 집에 정말 사람이 사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아파트에 반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정을 했고, 그때부터 용인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공간은 아파트였지만 아주 외진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입주도 많이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한 몇 년 후,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용인에 어찌 보면 난개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제 피부로 겪게 되었죠. 그 환경은 너무 좋았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인허가가 대다수의 주민이나 학부모들 그 상식과는 반하는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엄마이자 학부모였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약간 좀 투사 비슷하게 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었고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이렇게 학교 주변에까지도 이렇게 무분별한 인허가가 된다는 거는 어른으로서 이건 너무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좀 아이들 눈에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맨 처음 계기가 됐던 것은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에 바로 정문 앞에 새로운 도로 그 인허가가 났는데 정문을 나오자마자 자동차가 싱싱 달리게 고속도로 연결 도로가 이렇게 나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니까 아닐 거야 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다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건지 몰랐다. 그 당시에 그 용인시 도로건설과 그 과장 그리고 담당 주사가 현장에 와서 보다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참 되게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했던 얘기가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였고 현실을 알면서도 이미 거기에 서류상으로 모두 다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말에 약간 속으로 좀 분노심 같은 게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현장에 와서 문제를 봤으면 그러면은 설사 전임자가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거기에서 잘못된 인허가나 결제를 했더라도 현장에 와서 이게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환경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봤으면 그 행정력을 다시 동원해서 그거를 되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라고 거기 저희가 모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분들 모두 다. 그런데 이미 인허가가 됐고 이게 서류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대신에 우리가 과속방지 턱이나 과속 카메라나 이런 안전 대책을 해주겠다.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좀 수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좀 학교와 힘을 합치고 교육청과 힘을 합치고 싶었는데 교육청의 현실도 이제 그 당시에 깨달았었죠. 아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진실한 책임감이나 애정이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결국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회 임원도 자원을 해서 하게 됐고 운영위원도 자원을 하게 돼서 됐고 그러면서 이게 집단 민원 서명 운동을 하게 됐고 그랬었죠. 그런 좀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좀 노골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시청에서도 계속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방송에 소개가 되고 이게 점점 공론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위에 계신 높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의 이제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교육 환경 그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슈화 됐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때가 되니까 힘을 가진 분들께서 그때 도와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거를 공론화하고 이게 이슈화돼서 수면 위로 좀 용인 내에 어떤 큰 이슈로 부각되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려야 했었어요. 국회의원실, 도의원실, 시장실, 그리고 교육청장님,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여러 가지 그 문들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많이 좀 힘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도 저희같이 그냥 보통 아이 키우는 학부모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투사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그런 참 슬픈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아래서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시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다 시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조직, 그렇게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시민들의 어떤 조직적인 연대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그냥 덮어지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나중에는 정찬민 그 시장이 지금은 뭐 구속 수사 받고 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별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차도로 설계 변경을 해주는 결단을 내려줬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이제 환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학교 주변 환경이.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저희 학교 앞에 녹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게 저희에게는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게 개발업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더라고요. 그 인근에 뭐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있든 이렇게 학교가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는 개발거리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로 넘어가다 나중에 그거를 우리나라 그 네이버 주식회사 거기에서 낙찰을 아주 싼 값에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다가 뭐 연구 시설을 짓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점점 이게 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 데이터 저장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인허가가 나기 전에 그 사업 계획서가, 사업 의향서가 용인시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데이터 센터가 정확히 뭐 하는 시설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마을에 이제 그 어르신들끼리 뭐 비대위를 조직을 하고, 그러면서 뭐 시위를 하고 마을 안에 막 현수막을 붙이고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 문구가 너무나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이어서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뇌가 뭐 오징어 뇌처럼 변한다. 그게 약간 좀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크게 공감은 가지는 않고, 네이버에서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가 뭔가 좀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네이버 그 뭐가 들어오면.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뭐지? 그런데 대기업이다 보니, 기업이다 보니 그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은 아닐 거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텐데 학교 교육 환경이나 여기 쾌적한 주거, 자연과 이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룬 마을의 주거 환경이 해치지 않도록 잘 경계하고 감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비대위에서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 뭔가 착공을 하고 그거를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에서도 어찌 보면 그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그러다 보니 학교 측으로 먼저 연락이 갔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학부모들은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사업 계획 설명회를 학교 안에서 여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 사람들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청회든 설명회조차도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학부모들과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로 결정이 됐고, 그 결정 사항을 이쪽 비대위 마을 내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알고 밤에 한밤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긴급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내일 어디 공세 초등학교에서 네이버 임직원이 뭐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가야 합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저는 아이 3명이 그 당시에 아이 3명이 다 재학 중이었어요. 아이가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내일 학교 난리 날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할 정도로 어르신들은 일단 이제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학부모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성을 치신 분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걸 보고서 놀란 아이들은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를 약간 미숙하게 처리했던 그 당시에 학부모회에 대해서도 정말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학교 그 행정 주체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초래한 네이버의 발빠르고 아주 그 스마트한 그러니까 스마트한 건 아니죠.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당시에 비데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기 위한 그 어르신들의 모임과 제가 처음엔 대치를 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른들의 싸움과 그 어른들의 논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형태로 표출되면 그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까지 교육 시간에 진입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어요. 네이버의 뿌락지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찬성하는 그 적이다. 근데 저는 찬성도 아니었고 반대도 아니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첫 단추가 그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을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할 때 아파트 공식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응하는 주민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더 활동성을 가지고 아파트 일이 아니라 이 사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다른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들어갔고 일단 저는 뭐가 되면 그 책임을 다하려는 주의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공부했고 자료 찾아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네이버가 이미 춘천에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를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가면서 갔다 온 후에 데이터 센터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던 게 이게 네이버에서 각 주민들에게 이 굉장히 이미지 좋아 보이는 그런 깔끔한 그 책자로 안내된 것처럼 무슨 연구 시설이라든가 첨단 그런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서버가 잔뜩 들어있는 기계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그 네이버에서 홍보 발행되고 각 주민들에게 발송을 한 그 홍보 책자를 보면 사진도 막 초록색 잎사귀가 막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인텔리해 보이는 그런 약간 가운을 입고 이렇게 뭐를 보는 연구원들의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청정하다. 공장이 아니다. 청정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어떤 뭐 선두 시설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우리 주거단지 인근에 이게 좀 생기면 우리 그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상승에도 아주 호재가 될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좀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던 그 동네의 춘천의 원주민들을 만나보니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그 진동음 때문에 그 피해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거기 데이터 센터에서 올라오는 그 증기 서버가 계속 뜨거워지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 그 물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증기 때문에 근데 그 증기나 그리고 거기에서 방류하는 그 물 안에 이제 저희는
이 관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약품이 있잖아요. 화학약품. 그러면 그게 저희 공세초등학교의 직선거리 50m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여기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에 자리 잡으면 낮에는 낮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는 밤이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24시간 그 영향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주거단지나 교육시설 내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급의 데이터 센터가 가깝게 지어진 건 전 세계에 전례가 없었어요. 용인에서 처음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 데이터 그리고 어떤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밑에 수조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비상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경유시설 용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네이버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그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하려면 투명하게 일단 정보 공개를 해야 우리 주민들도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러겠지만 세계 전례가 없는 그런 시설을 여기에다 둔다 하면은 어느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정보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교육시설 가까이 입지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좀 몸과 마음의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게 사실 100%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새벽까지 그 회의가 또 막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을 내에서도 또 저희들에 대한 여러 공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 여기 회의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우리가 서로 알아보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외부에 나가서는 발설하지 않는다. 그것도 각서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네이버 그쪽에서의 컨택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참관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걸 수 있는 어떤 프레임에도 걸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막 의심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악의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 입주를 찬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공격 때문에 저희 대책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죠. 그랬어요. 그러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저희 돈으로 십시일반 그 돈을 모아서 집단 민원을 다 가가오 방문해서 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진실 바로 알기 그거를 마을 안에서 약간 축제 형식으로 열었어요. 그날 굉장히 비가 왔는데도 저희가 춘천에 가서 동영상 찍어온 영상 그리고 춘천의 시민들 약간 분노심 데이터 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네이버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도 해주고 교육적인 또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줬지만 막상 인허가가 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설치한 게 펜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춘천에 가서 강원도의회 그 의원도 만나고 그 춘천시 의원도 만났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시의회 그 의정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발언한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언하신 의원님들 직접 찾아가서 만나뵙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는 해주지만 저희가 이거를 좀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걸 촬영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거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초대 기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끝까지 거부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그때 저하고 같이 간 그 학부모님이 당시에 5살짜리 아기를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춘천에 갔다가 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그 버스 시간을 놓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날 아이를 안 보내고 저희 같이 갔는데 이 아이 눈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희는 여기까지 왔는데 의원님은 어떤 공익적인 책임감을 가지신 의원님이신데 여기는 춘천이라 내가 지키지만 거기는 용인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그분이 따라 나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각 지자체에서 전 세계에서 서로 다 자기네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겠지 왜 사막에다가 짓고 왜 바다 밑에다 짓고 왜 저기 추운 데다 인가하고 멀리 떨어진 데 짓겠어요. 잘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영상들 네이버가 전과 후가 약속이 달라졌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MOU까지 맺었지만 그 모든 게 이행되지 않은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 거의 무인이고 원격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경비 아니면 조경 그 세콤 그 정도뿐이라서 사실 용인에 그게 생긴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큰 이익은 별로 없고 다만 기업에게 아주 큰 특혜를 주는 거죠. 수도권. 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이 거기에 좀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좀 뛰었는데 암묵적인 법적인 그런 위협도 우회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법무팀에서 여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조사 들어갔다. 조만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 그 이미지 실추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는데 무섭잖아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이버인데 제가 뭐 우리나라 굴지의 그 김앤장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몇 날 며칠을 좀 두려움에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그때 옆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건 같이 활동을 했었던 분이 그분의 그 가게가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이 네이버 쇼핑몰 거기를 통해서 홍보되고 판매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회의에 안 나오시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그분의 그 회의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맞추겠다 하는데도 계속 일이 바쁘다 그러면서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분이 탈퇴를 하셨어요. 탈퇴를 하신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마을의 어느 분이죠.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네이버에서 쳐놓은 어떤 그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 그 길에다가 뭐 어떤 예쁜 그림 같은 거를 막 걸어놓고 그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에다가 어느 분이 그거를 훼손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활동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기에서 탈퇴하겠다. 근데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민들한테 어떤 촉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대책위원들이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때마침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분으로 삼아서 나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탈퇴를 하셨고 근데 탈퇴를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의 가업이 뭐 중요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시고 나서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는 저희 그 데이터 센터 반대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진 저희 대책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그 뭐 주민들 공론의 장인 그 카페라든지 아파트 홈페이지 거기에서 굉장히 저희들의 뭐 데이터 센터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쪽으로 업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비전문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반대 의견에 뭐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이 총을 들고 저희와 같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포스터 작업을 함께 하시고 고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셔서는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시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때 제가 좀 많이 놀래기도 하고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나마 이 안에서 뭔가 합리적인 의견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좀 젊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변절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좀 실망도 하고 마음도 많이 좀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리대로 이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학교 옆에 올 수 없는 시설이고 올 수 있는 시설이라면 네이버가 정보 공개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몇 결국 년이에요? 그게 19년이에요. 그래서 한 지금 벌써 한 3년? 네, 그렇죠. 얼마 최근 일이에요? 네, 최근 일이에요. 아니 그 지곡동하고 비슷하다. 네. 지곡동이 좀 더 먼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곡동 문제만 알았지 네, 네. 데이터 센터 문제는 몰랐어요. 요즘 언론에 좀 몇 번 나오고 부각이 돼 있었어요. 네. 많이 좀 나오고 했는데 제가 머니에스에서 나온 그 기자가 저희 아파트 관리실로 왔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녹취까지 했어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전달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고 녹취까지 하고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기사 쓴 걸 보니까 오해할 만하게 썼더라고요. 뭐 여기 뒤에는 어떤 그 조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희 뒤에는 조직이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죠. 저희 앞장선 사람들은 대책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희 몇 명이지만 저희들 뒤에는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냥 다 이렇게 조중동식으로 편집을 해서 그 뒤에도 다른 조직이 불순한 조직이 있다. 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좀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기자한테 그 기자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딱 이미지를 봤을 때도 기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뭐 네이버에서 무슨 어떤 유호 금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참 기자니까 뭐 여러 굉장히 다양하고 확장적인 질문을 하나보다 했는데 이 얘기를 다르게 이 사람이 좀 쓸까봐 기자님 거기다에는 자식의 건강이나 이 안전을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준다 하는데 그거를 바꿀 부모가 있을까요? 그냥 그 답변으로 제가 그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기사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정말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취재하려고 온 기자는 아니었구나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게 잘 해결됐어요. 저희가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멈추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은 몰라도 네이버가 가진 좀 그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학부모들과 더군다나 학교 교육시설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지어수록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쉽게 인허가를 지금 주민 반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내줄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철회를 해서 그때 그래서 주변에 그 당시에 바로 인근에 그 제가 좀 슬프고도 참 미안했던 건 그 당시에 지곡동에서도 계속 그 화학물질 연구시설 그것 때문에 투쟁하던 그리고 굉장히 그 고통받는 학부모 그 시민 조직이 있었고 바로 또 보라동 저희 바로 옆 동네거든요. 보라동에서도 냉동 물류 창고가 거기 주거단지 거기 한가운데에 초고층으로 들어선다는 또 막 그게 돼서 거기에서도 막 비상대책위원회가 학부모하고 시민 중심으로 구성돼서 촛불의 진도 하고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힘들게 아직 저쪽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어려워하는 와중에 저희 문제가 해결된 게 저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마을 안에서만 조용히 그 고생해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제 너무 떠들썩하게 우리가 하지는 말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용인의 난개발 그게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뭐 절대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그런 현수막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다 개발이 되어서 빽빽하게 건물로 들어서 있으면 그런 여지가 없을 텐데 여기에는 아직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계속 밀려올 거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한동안 제가 아예 여기를 좀 이사를 가야 되나? 제 성정상 뭐가 이게 아닌 거가 눈앞에 보이면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약간 그 당시에는 내가 용인에 투쟁하려고 무슨 투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닌데 너무 막 이런 일들에 제가 소진되는 그 느낌이 나고 좀 원망심도 깊었던 것 같아요. 원망심도.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나서기 전에 이걸 먼저 좀 자기들 가진 인력이라든가 어떤 자원, 그런 경험을 활용을 해서 이걸 좀 위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어쩌면 이게 이렇게 허술할까? 이걸 왜 시민의 몫으로 학부모의 몫으로 남겨둘까 하는 그 원망심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용인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그 조직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이제 지인이 뭐 그런 조직 위원을 지금 모집한다고 떴는데 한번 신청해 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이제 같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용인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 단체 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좋았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용인에 이런 조직이 있구나. 여기에 가면 좀 뭐랄까 깨어있는 시민들 어떤 그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인 발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가치를 아는 좀 용인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뭐 신입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그리고 환경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저희 경제위원회 그 핵심 사업으로 공유 냉장고 사업을 하자고 이제 발의를 했고 원래는 뭐 용인의 로컬푸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시범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됐는데 이미 그런 시범 사업은 시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수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수원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공유냉장고 사업이 굉장히 음. 그 음식물 쓰레기 음. 나오는 그 율도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다. 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용인 내에서 일단은 한 3군데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완해서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모든 상황이 좀 약간 그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뭐 운영 이사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운영 이사로 위촉을 했는데 저희 경제위원회 운영 이사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회의 통보를 안 한다든가 뭔가를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유냉장고 그 시범 사업을 여기 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포스터 도안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지금도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그 전에 공유냉장고에 우선 비치해야 될 그런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바쁘다고 그때 안 왔거든요 사무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하고 그 운영 이사님 두 분하고 회장님하고 막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를 해고 다 괜찮았어요.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는 여기 약간 시민단체 비슷하게 생각하고 배고픈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더 많이 좀 지켜줘야 되고 정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문화도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해서 여기 용인 시내 상징적인 곳에 용인시 지속협 정상화 촉구한다. 그거를 현수막을 걸고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하면서 제가 새 술은 새 그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거기에 의지하거나 기대하고 왜냐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뭐 상처받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다시 좀 만들어보자 이런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관료주의 막 그런 데 매몰되지 않은 그런 좀 정말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용인 동네 포럼을 만들었는데 사실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저희가 무슨 뭐 경실련이나 아니면 참여연대처럼 어떤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해서 계속 시민단체 활동을 내고 주력하는 그걸로 하기에는 각자가 가진 직업이 있고 각자가 가진 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촉진하는 그런 의견이나 좀 성명을 내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도모하는 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끌어가자 해서 용인 동네 포럼을 만들었고 동네 포럼? 용인 동네 동네 그러니까 일상에 어떤 뭐 전문가나 꼭 뭐 학자라든가 아니면 관료라든가 그런 특정 지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용인의 그냥 평범한 왜냐하면 저도 평범한 학부모였고 소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된 거고 그래서 동네 좀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네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서로 연대하고 연계한다 해서 용인 동넷 포럼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 먹거리 그 주권에 관해서 먹거리 돌봄에 관한
포럼을 저희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1차로 코로나가 그때 한참 최고조에 달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극소수 인원들만 모시고 일을 개최를 했고 2회 세미나를 저희가 그 기흥구청 2회 세미나를 다 초대장까지 냈다가 다시 또 그때 한 번 더 이제 이게 더 강화가 됐어요. 저희 포럼 세미나 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부득이 그때 연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5월 3일날 정춘수 의원실하고 같이 하는 그 먹거리 통합 돌봄 세미나에 그때 저희 동네 포럼도 같이 해서 연계하는 활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기흥 호수에 환경의 날 아이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EM 흑공으로 만든 호수 자연 정화를 위해서 EM 흑공 던지기 그런 행사도 하고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가 수지의 느티나무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느티나무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건 거기 박영수 관장님이라는 그 어떤 깨어있는 시민이 그 깨어있음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걸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곳들이 용인 좀 곳곳에 거점으로 이게 좀 많이 생겨서 수지 느티나무 도서관 가면 저는 굉장히 좀 안심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 안심되는 마음은 뭐랄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제2의 박영수가 예? 제2의 박영수. 너무 과찬이십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그분 뵀을 때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긴 시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계속 비워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인에 좀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아이들 4명을 사춘기 잘 넘기고 키워내야 되겠다는 그 책임이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작년부터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제가 지금 3학기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행정하고는 제가 용인에 계속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행정이 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들의 좀 언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과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지금 3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점점 전문성을 더 쌓아가고 있으시고. 네, 좀 그래야 행정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지식도 많고 자원도 많고 네트워크도 방대하고 근데 어떤 시민 활동가로서의 열정이라든가 그 에너지만으로는 저거를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아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여러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무국장이 저희 그 시민이죠. 저희 시민위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행정을 아십니까? 행정을 아시냐고요. 행정을 모르시면 좀 가만히 있으라는 투로 너무나 좀 오만하게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또 사무국장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그분도 나중에 그만두신 걸로 알아요. 새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용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그리고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한 그 조례를 발의를 했었던 그 이미진 시의원님이 그 조례를 철회를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하고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아 이게 내부에서 전혀 공론화라든지 어떤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무국장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여기 회장도 모르는 채 사무국장이 이거를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아무리 그 의도나 목적이 좋을지라도 그거는 좀 너무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100명의 위원들과 그리고 그 위원들을 대표하는 회장단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그냥 들러리화 시켰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 막 고소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많이 좀 심적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내 안에서 나 하나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나중에 그게 이제 마을 안에서 여러 그런 이슈에 제가 항상 있게 되고 그 중심에서 이제 뭐 투쟁 또는 뭐 이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인생에서의 한 번이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고뇌가 들기는 했었어요. 이게 계속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물러날 것인가 그 양당 간에 결국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러나기에는 이게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거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을 예.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다 침묵하고 있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렇게 겪었던 다사다난한 일들을 용인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미래 세대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도 좀 있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잘 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힘을 합치면 그런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특히 이제 막 고소고발 사건을 억울하게 당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오는지 면역력이 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결코 단시간에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제 생애를 다 관통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내가 이 상황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약간 여유 있게 이 고통을 좀 관조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나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 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새벽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게 되면 많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엄마 혼자만 지금 이렇게 쭉 살다가 뭐 한 80세, 90세 돼서 엄마가 눈 감고 저 세상 가면 엄마는 그냥 살 것 같아. 그냥 고기도 먹고 플라스틱도 뭐 편하게 쓰고 뭐 이렇게 소비도 막 계속 하면서 살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누린 것들 너희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가 한꺼번에 다 막아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엄마가 엄마 삶 속에서 이런 실천은 하고 싶어.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고기는 먹어달래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희가 그냥 크면은 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때문이죠 사실. 저 혼자만 살 거면 제가 남편한테도 늘 그래요. 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저기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아마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얘네가 살아갈 결국에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물하고 무생물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서 전쟁 나면 그 여파가 결국에 우리한테도 오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나 공동체나 지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데 힘을 좀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비판적인 시각은 있어요. 시민 사회라고 해서 모두 다 옳고 모두 다 정의롭다?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시민 사회에서도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게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에 빛과 이렇게 소금 같은 존재들은 계속 좀 있어야 된다. 어떤 모두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외면받는 가치를 그 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좀 믿음에서 조금 나아가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단순히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저는 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